자, 기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상입니다. 자,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대체적으로 위상 영역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은 되게 위상스러울 만큼 그러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어서 실제로 시험을 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강조했던 기본에 충실하라라고 했었던 것에 대해서 보시면 그렇게 충실했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점수가 초수이든 재수이든 그 이상이든 간에 높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2% 정도 맞출 수 있는 것에 매몰되지 말라라고 했었죠. 그런 문제가 이번에도 기입형으로 몇 개 보이죠. 그러한 것들은 그냥 웃으면서 넘겨도 됩니다. 늘상 얘기하지만 80점 만점에서 80점 만점을 다 맞아야 합격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쓸 수 있는데 나만 못 쓰는 게 아니고 오직 2% 정도만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되게 평이하고 기본에 충실한, 말 그대로 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충실하게 공부했으면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 유형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쭉 적중 분포를 찾아봤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 영역에서 고르게 접근해 주지 못한, 물론 용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2% 정도. 그런 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끔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적중 출처를 쭉 뽑아봤는데, 이것은 샘플러스에도 올려져 있고 아트패스 자료실에도 올려져 있으니까 뭐 다운받아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그 한국 조영사 영역에서 청자, 초기 청자하고 그 다음에 순청자기에 관해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따가 해설하겠지만은 가마하고 그 다음에 그 비색 요거 해서 간단하게 출제가 된 것이어서 이건 못 맞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으로서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공부를 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 그러면 회화 영역입니다. 그리고 회화 영역에서 이 그리스도의 작품을 제시해 놓고 실제로 인포메이셔널 드로잉이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객관식 때. 그거의 연장선상으로서 역시 그냥 던져주는 문제였고, 여기 두 번째는 소실점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한 것으로서 역시 쉽게 풀 수 있었던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너무 쉬워서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어서 문제로 다룰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러한 유형이었는데, 그냥 역시 서예 영역에서는 쉽게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맞추어서 보시면은 전기의 작품의 근거를 두고 결과적으로 성명인과 아호인을 근거로 해서 접근을 하는데, 성명인이기 때문에 잘 보면은 뭐예요? 글씨가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백문인 쓰시면 되겠고, 근데 밑에 아호인은 두 개가 겹쳐 있다잖아요. 음각과 양각.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주백상관인이라고 해서 보면은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로는 이렇게 해서 겸사겸사해서 한번 다뤄줬으면 이고, 모든 자료나 모든 책이 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인데 설마 이걸 틀렸을까? 그렇죠. 이것은 맞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요 밑에 깔짝깔짝 요거 어디서 보았죠? 역시 기출된 것이 다시 한번 응용되어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기독교 교회 양식인데, 이 기독교 교회 양식을 꼬박꼬박 내로 들어가시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우리 좀 이런 거 내지 맙시다. 솔직히 너무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건축가입니까? 이렇게까지 속속들이 알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한국 양식에서 내십시오. 그러면 우리 거니까 좀 더 눈여겨볼 필요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지만은 아무튼 서양미술사와 관련된 문제 유형, 기입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자, 중국미술사와 관련되어서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물어보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판화 영역입니다. 이 판화 영역의 이 문제 양식도 어디서 기출해서 한번 본 적이 있죠. 역시 그분이 가서 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다색 답판법의 그 목판 뭉크 작품이고, 그 다음에 피카소의 등불 아래 정물이라고 하는 비뇰륨판으로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그 틀의 양식을 보면은 누가 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역시 우리가 요거 단련 많이 되었죠. 그렇죠. 이걸 설마 못 쓴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문제로도 다루어졌고 이론에도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제 영역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8번 한 번에 고기 2마리 잡은 걸 뭐라고 그러죠? 잘 모르겠는데 이 동양화 놀이에도 뭔가 용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동양화 놀이를 안 좋아하니까 어쨌거나 이것을 보고 그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요건 요거대로 제스퍼 존스의 작품 요거대로 해가지고 적중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루이스 레벨슨 요것만 가지고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목재집 파장이어갖고 폐가구 이런 것들 다다다닥 해가지고 접근하는데, 가구 자체가 뭐예요? 이미 사용되었던 것, 공업 생산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았고, 이 자체가 뭐냐 그러면 면분할법이 잘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카소의 영향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쌍블라주라고 우리 문제에서 다루어줬잖아요. 그대로 나와버렸네. 그쵸? 그리고 구성주의와 연관시켜서는 이렇게 쭉 우리가 그동안에 풀어왔고 이론에서도 점검을 했습니다. 9번 이건 뭔가요? 이제 디자인 문제인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그래요. 이거 상권 날개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거 이대로 이렇게 연결해서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여기를 뭐 이렇게 잘라놨네? 그럼 뭐가 있어요? 베졸드 효과와 관련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베졸드 효과에 대해서도 우리 모의고사에서 4월 공개 모의고사에서 풀어봤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리프만 효과가인데, 리프만 효과가 그 리프만의 수채화 작품을 토대로 해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문제로 다뤄줬었는데, 뭐 이것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교재에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의 마중물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고 이렇게 전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10번 서양미술사 영역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서양미술사 영역의 문제로서 우리 고갱 아저씨 거, 그렇죠. 그러면 고갱하면 항상 상징주의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왜냐 그러면 상징주의 문해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고갱의 영향을 받아서 등장한 것이 상징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상징주의 자체는 상징주의 문해사조의 영향이기 때문에 문학성을 띠는 작품들, 문학적인 소재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 이전에 이제 이것으로부터 독립을 처음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마네잖아요. 그래서 마네는 이 문예사조, 문학으로부터 미술을 분리시킨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네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그 회화의 주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의 문학성이라든가 그 어떤 소설이라든가 어떤 이런 데서 나오는 내용을 작품에 등장시키지 않게 된 거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제 그리게 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상징주의에서는 상징주의 문예사조의 영향으로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러한 유형의 작품들이 등장하고, 신화적인 거라든가 뭐 환상적인 거라든가 그 다음에 뭐 공상적인 거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은 다 그러한 문학적 속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의 전제에서 우리가 접근했던 종합주의 뭐 이런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쉽게 역시 풀 수 있는 문제였고 다루어드렸고, 그 다음에 11번 장샘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12번 한국 조형사 영역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뭐 처음에 제시되어 있는 뭐 그 불상의 분류 명칭 이러한 것들은 사실 그걸 만약에 수업 때 문제로 냈으면 위상이 욕을 바가지로 먹었겠죠. 그렇게는 조금 깊이 들어가서 접근하는 방식이었고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문제로 접근했는데 이것도 잘 보면 이제요 2007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가지고 응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공회 문제입니다. 이건 일부러 흑백으로 이렇게 제시해 놨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답을 금방 써버려요. 기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 그러면 새카맣게 보이잖아요. 이건 말 그대로 흑칠인데 여기서 설명해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생칠과 달리 채칠은 채색이 있는 칠이란 말이죠. 그럼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흑칠하고 주칠. 근데 여기는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진짜 흑칠이고 위에 이렇게 좀 밝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설마 이게 투명칠일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밑에서도 또 설명해 놨어요. 여기 보면 붉은색을 낼 때 뭐 수은 성분 등 광물 가루를 사용했다라고 제시를 해놨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 같은 경우는 붉을 주자 써서 주칠. 여기 보면 어때요? 이거 그 디자인 공예 기출 문제를 응용한 거예요. 이 앞에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심화 때 공예 영역에서 해주반 해가지고 밥상 풀어봤던 겁니다. 여기 밑에 있네요. 요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때요? 양쪽에 투각한 두 개의 다리.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투각 기법이 적용되었다라는 겁니다. 해주반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장셈 영역, 3번 장셈 영역, 4번 서양미술사 영역입니다. 이거 보세요. 요걸로써 우리 다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네오지오에 대한 설명들도 공부하였고 문제로도 이렇게 다루어 드렸고 이론에도 제시가 되었고, 자, 크로마키 기법과 관련해서 요거 마중물에 있었죠. 그렇죠. 물론 이 전체 밑에까지를 포괄해서 다 다루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부분 적중은 들어갔다. 6번 장셈 영역, 7번 드디어 나왔습니다. 셉테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냐 그러면 그 유니버설 디자인의 등장이 어떤 구실이 되어준 그 디자인에 대해서 묻는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속 가능한 디자인 안에 넣어주는 건데, 등장으로 보면 지속 가능한 디자인은 언제 들어왔어요? 20세기 가까이 들어와서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2000년대에서 유행하게 된 것이 지속 가능한 디자인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이란 말이죠. 베리어 프리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답지들 이렇게 보내주신 것들 보니까 지속 가능한으로 썼던 안타까운 경우들이 좀 있는데, 시기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서 그러한 그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까지를 포괄하는 것이지 등량 배경이 되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로 이렇게 우리 다뤄봤던 것들, 그리고 기출을 다시 한번 응용한 것들, 그 다음에 뭐 교과서 분석반에서 보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셉테드 디자인 요 자체가. 그래서 교과서 분석에서 또한 이론적으로는 다루어 주었던 것이고, 물론 여러분 위상미술 이론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요 문제 작년에 들었던 사람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뭐 적수 기법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 하면서 맨 밑에 도침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 이러한 문제 유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대해서 보면은 도침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로 인해 장점 뭐 두 가지를 물어봤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놓고 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정규 강좌 중에서로 보면은 여기 밑에 있죠. 마중물에서 마지막으로 다루어 준 것이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는 끝까지 다 들으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9번 서양미술사 영역입니다. 제스퍼 존스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나파법, 엔콰스틱, 그리고 자료 중에서 보면은 단점 이렇게까지 제시를 해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장샘 영역,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갑니다. 11번 장샘 영역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한 내용에서 A형 12문제 모두, B형 11문제 모두 이렇게 피나게 공부해서 얻어지는 출처이고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이 시험이 2년, 3년 그 이상 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이왕 미술교사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왕 공부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선택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부디 작은 점수차로 떨어져서 다시 1년 더 고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한국조형사라고 전제했고요. 자, 보시면은 다음 도판과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쓰시오 그랬습니다. 가와 나, 가마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둘 다 답을 오름가마라고 쓴 사람들이 있는데 오름가마가 답은 아니지만 맞아요. 둘 다 오름가마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묻는 것에서 답이 있잖아요. 이걸 왜 못 써? 자, 일단은 가번 황해도, 배천, 원산리 가마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북지방에서 유행하는 가마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황해도, 배천, 원산리 가마터이고요.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청자, 순화, 사년명, 호입니다. 색깔을 일부러 안 보여주기 위해서 흑백으로 제시해 놓은 거예요. 청자, 순화, 사년명, 호, 순화, 사년명 하니까 993년이면 청자에서 초기 청자 시기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 강진군 용문리, 전남 강진 용문리 가마터입니다. 그러니까 부안이라든가 그 강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영산강 하구원으로 쭉 내려가는, 그래서 강의 말단부 퇴적층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말단부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2차 점토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2차 점토는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로 도자기를 만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 지리학적인 속성 때문에 강진에서 도자기가 발달하게 된 것인데, 제시되어 있는 것은 청자과형병입니다. 참외 과자예요. 그래서 참외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연도는 1146년이니까 순청자 시기입니다. 그래서 순청자 시기에 가장 이색이 잘 구현된 작품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맨날 문제에서 설명하고 이론에서도 설명했던 그러한 작품, 청자 작품입니다. 청자예고요. 자, 보기 보겠습니다. 고려시대 청자는 9세기 후반부터 10세기 중반 중국 월주요의 영향을 받은 후 점차 고려적인 청자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은 축조 재료에 따른 청자 가마의 변화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초기에 고려 청자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중서부 이론에서 가와 같은 전축요입니다. 전축요는 뭐예요? 벽돌 전자, 쌓을 축자, 가마요자입니다. 그러니까 벽돌을 쌓아서 만든 오름가마이다라는 거예요. 전축요를 통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가마의 중심지가 전남 강진을 위시한 서남부 이론으로 옮겨지면서 나와 같은
가마에서 수준 높은 청자가 생산되었다. 그렇습니다. 자, 돌무지가 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같은 경우는 고르게 무언가를 쌓아 놓은 게 아니에요. 딱 봐도 뭐예요? 그냥 흙이에요. 그러니까 흙토자 또 파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도 말 그대로 오름가마예요. 그 형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좌우를 쌓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축요가 되겠죠. 전축요 대 토축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항상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균형을 보라 그랬잖아요. 문제의 답을 쓸 때는. 그러니까 뭐 흙요라고 썼거나 뭐 토요라고 썼거나 이건 제발 답으로 인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어려운 것들 있죠. 굉장히 그 말 그대로 속칭 2%나 맞출 수 있는 것은 좀 문호를 개방해 줘요. 너무 점수에 영향을 많이 미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느슨하게 채점을 해주는데 이렇게 쉬운 문제에서는 토축요 아니면 채점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축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세기 전반에는 강진과 부안, 전라북도 부안이지요. 부안 등지의 가마에서 중국적인 요소를 제거한 순청자가 만들어졌는데 송나라 사신인 서긍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당시 고려인들은 순청자의 빛깔을 이것이라고 불렀다. 이거 틀린 사람 없겠죠. 근데 또 이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비취색, 비취옥색 또는 옥색 이렇게 썼을 수 있는데 여기서 서긍이 접근하는 방식은 제가 그래서 유상이 그랬잖아요. 수업 때 요러한 것들이 같은 의미로 쓰인다. 똑같은 용어이다. 그러나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주 용어로 쓰이는 것은 비색이다라고 항상 그렇게 접근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나머지 것들, 즉 비취색, 비취옥색, 옥색까지도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답으로 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답은 비색입니다. 그리고 자 2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회화 파트입니다. 다음 도판과 설명을 참고하여 가로 안의 기억에 해당하는 명칭과 가로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그랬습니다. 드로잉이 꼬박꼬박 해거리를 하든 어쩌든 출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도 객관식에서 한번 출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객관식에서도 크리스토 작품을 근거로 해서 인포메이셔널 드로잉이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도 인포메이셔널 드로잉이 출제가 되면서 크리스토 똑같은 동일 작품입니다. 이걸 가지고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들고 있다가 이거 아무리 좀 시간이 지났어도 객관식 때 나왔던 건데 라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어디서 내줬어요? 그렇죠. 마중물에서 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당첨. 인포메이셔널 드로잉입니다. 다음.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제시된 드로잉에서 건물의 경사진 두 벽면을 따라 후퇴하는 선들이 화면 밖의 수평선상에 만나게 되는데 두 개의 이것을 형성한다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형성된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요거 이게 뭐예요? 소실점이잖아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인포메이셔널이고 그 다음에 니은은 소실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서예 문제입니다. 다음 도판과 설명을 참고하여 가로 안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서 말기로 이어지는 문인 작가 전기라고 하는 사람 있죠. 전기의
상사지회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상사지회는 친구 유재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의 우정을 담은 작품입니다. 비 오는 날 친구를 기다리는 모습을 스케치하듯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산수화 작품이 있는데, 자, 카와 나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야? 이런 대참사가 발생했네. 자, 이렇게 조금 확대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낙관이라고 하는 것은 서화 작품을 완성한 후에 관지를 하고 작가의 인장을 찍는 것을 의미한다. 제시된 산수도에는 음각인과 양각인 낙관이 있다. 글자의 색에 따라 가는 음각으로 새긴 무엇인데 뒤에 정말로 친절하게도 성명인, 이거 안 써놨으면 성명인 답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성명인이다. 그러니까 음각으로 새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씨가 하얗게 보여서 백문인이라고 합니다. 백문인으로 성명인이며 나는 자호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호를 새긴 것이죠. 그리고 가와 나와 달리, 한 면에 음각과 양각이 같이 있는 음양각인을 이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자원인인데, 그래 자원이야. 그게 붉은색이잖아요. 자호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참 좀 그렇게 문제를 조금 그렇게 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수도에 음각인과 양각인 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음각이니까 글씨만 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죠? 글씨가 하얗게 나오니까 백문인이죠. 그리고 여기는 양각이니까 글씨 부분을 남겨놓고 배경을 파버렸어요. 그래서 붉을 주자 써서 주문인이에요. 그런데 자, 이 가의 것만 언급을 하고 다시 전환이 됩니다. 그래놓고 여기 보면 나는 자원이다. 그래 어쩌라고. 그렇죠. 근데 가와 나와 달리 하나의 인면에 음각과 양각이 같이 있는 음양각상을 이것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백문 주문 이렇게 내면 너무 쉬우니까 조금 돌려서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도장 하나의 안에 양각도 존재하고 일부는 음각도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주백상간인, 그렇습니다. 주백상간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백문인, 그리고 니은은 주백상간인.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쉬웠죠. 그러나 암초가 하나 있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미술사 영역입니다. 다음 도판과 설명을 참고하여 가로한 기역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수도원 교회가 제시되어 있고 수도원의 내부 공간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11에서 12세기 프랑스에서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가는 순례길을 따라 많은 교회 건물이 세워졌다.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 바실리카 구조를 궁룡형 천장으로
덮고 내부, 신랑, 측량, 익량을 갖춘 거대한 십자가 형태의 이러한 중세 교회 건축은 훗날 이 양식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보세요. 자, 요 교회 양식인데 요 교회 양식을 보면은 라틴 크로스, 장십자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장십자형.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실리카 구조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장십자형의 라틴 크로스이니까.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와서 설명 중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그러면, 자, 바실리카 구조, 이건 로마 양식이잖아요. 그렇죠? 로마 뭐 상업거래소라든가 뭐 이러한 공공건축물의 양식이란 말이죠. 그리고 궁융형 천장으로 덮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량, 측량, 익량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 로마 양식에서부터 따온 거예요. 여기에는 어디에도 그 중세 양식 중에서 고딕 양식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가 없습니다. 뭐 리뷰볼트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고딕 양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없어요. 아직 먼 양식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로마 양식을 계승해서 발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양식은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답을 이렇게 찾으면 쉬운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거 기출에서 응용한 것인데 기출 내용에 보면은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랑스 남부 무아삭 생피에르 수도원은 가와 같은 수도원과 교회가 합쳐져 있는 수도원 교회로서 순례길 일의 핵심 요지 중에 하나였다. 나는 수도원의 중정을 둘러싼 미음자 형태의 공간인 클로이스터로서 우리는 흔히 이것을 회랑이라고도 해요. 근데 아마도 회랑까지는 채점을 해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 클로이스터를 쓴 사람이 거의 2% 3%대 정도밖에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걸 공부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앞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풀어나가는 것들을 제대로 못 써요. 얘기했잖아요. 공부는 절대 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생으로 갈수록 합격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했어요. 초수들의 합격률은 거의 이럽니다. 재수들의 합격률은 살짝 이러해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가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 안 해버려. 내가 싫은 것 안 해.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라도 시킬 수 있는 학원과 멀어져서 도서관에서 책 쌓아놓고 막 공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렇게 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런 클로이스터가 나오는 거죠. 건다고 이런 것들이 안 받쳐주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합격해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삼수생하고 초수하고 서디를 하면은 상반기 때 초수생이 아주 엄청 펑펑 울고 넘사벽을 경험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저렇게나 잘할 수 있을까? 난 이제 초수인데 대체 얼마나 공부를 해야 저 정도로 내가 실력을 키울 수 있을까? 정말 막막하죠. 그래서 많이 울어.
힘드니까 막막하고 합격은 하고 싶고 저 여유, 뭐든 물어보면 다 알려주는 저 박학다식함. 근데 미안한데요,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그 울면서 찌질하게 매달렸던 그 초수생은 합격을 하는데 그 여유 부리고 뭐든 다 알려주는 그 사람은 안 보인단 말이죠. 그게 문제예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은 로마네스크, 니은은 클로이스터,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갑니다. 판화. 다음 답안과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이라고 하는 뭉크의 다색 목판화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불 아래의 정물이라고 하는 피카소의 리뇰륨판, 압축 고무판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목판과 구별되는 리뇰륨판의 장점을 판각 중심으로 한 가지 서술할 거. 답, 여기서부터는 이제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은 위상이 제시하는 답은, 그러니까 베스트 중에 베스트로 뽑아서 제시를 하는 것일 뿐 유일무이한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고, 출제자가 답이 A안, B안, C안 이렇게 쭉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그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해서 쓴 요 답으로 제시하는 것이지, 그래서 출제자는 이것만 답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겠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것도 답으로 이것도 답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접근하고 출제 취지가 맞으면 채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일무이하게 완전히 이것만은 답이고 나머지는 모두 틀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베스트 중에 베스트의 답인 것은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혹시 이걸 가지고 뭐 채점을 하는 것으로서 자기가 활용을 한다, 지금 현재 시험을 보고 있어서 못 일어나고 있다가 이거 보고 뭐 답을 체크하겠다라고 했을 때 참고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가 점수를 매긴 거에 비해서 나중에 점수를 실제로 받아보면 살짝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칼채점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점수는 후하게 나와요. 그리고 부탁하겠는데 이번에 안 되면 난 이제 더 이상 임용시험을 안 볼 거야, 끝. 그런 경우라면 어쩔 수 없어요. 뭐 2차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 잘 봤던 못 봤던 2차 준비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인데 2차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특히 초수이면 3종 세트 있잖아요. 스터디만으로 절대 안 됩니다. 초수이면 그 3종 세트 강의를 인강으로라도 반드시 들으면서 스터디를 하든 뭐를 하든 하세요. 안 듣고는 그거 제대로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떨어지면 정말 바보인 거예요. 재수, 삼수는 그러니까 들어봤다라는 전제로서 자기가 그렇게 익힌 걸로 스터디를 하고 준비하면 돼요. 그건 3종 세트는. 그런데 실기는 반드시 하세요.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래요. 1차 합격자 발표 날 최소한 5명은 울면서 연락 옵니다. 떨어질 줄 알고 준비 안 했는데 저 합격해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았나요? 뭘 어떻게 해? 생각해 보세요. 불안한 마음에 미친 듯이 2차 실기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준비하는 내가 어떻게 따라잡아요? 내가 아주 잘한 능력자이면 상관은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은 그렇잖아요. 내가 감이라는 게 있어서 시험 잘 못 봤을 거야. 나 그래서 떨어질 거야. 그런데 굳이 내가 돈 내고 고생하면서 할 필요 없잖아. 나중에 실기는 해도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진짜 내가 그렇게 잘 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시험에서 합격을 해도 좋은 점수는 아닐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2차에서 뒤엎을 수 있고 뒤엎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가 버린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실기하세요. 제대로 된 데서. 아셨죠? 자, 시작합니다. 작성 방법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것은 이건 모르는 사람 없겠죠. 적어도 유상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교재에도 그대로 나와 있고 그대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또한 상식선이에요.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그냥 상식선에서 쓸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리놀륨판은 뭐라고 했어요? 방금 전에 압축 고무판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썼던 그 까만색의 더 부드러운 것 말고 그걸 좀 압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강의실 바닥에 깔려 있는 거, 이게 압축 고무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떨까요? 일단은 나무라든가 금속판에 비해서 비교 여지는 할 필요 없어요. 답은 불러드릴 테니까 지금 뭐 쓰지 말고 그냥 듣고 답 불러주면 그걸로 뭐 채점을 하든지 답으로 선생님들이 정리하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동판이라든가 나무판에 비해서 단단해요? 물러요? 무르죠. 결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뭡니까? 판각을 중심으로 접근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판할 때, 내가 조각도로 새길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거죠. 결과적으로 무르다라는 것, 결이 없다라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그것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답 불러드리면 판재가 무르고 결이 없으면서 표면이 균질하여, 판재가 무르고 결이 없으면서 표면이 균질하여 어느 방향으로든 조각 가로 열고 재판 가로 닫고, 그러니까 조각이라고 해도 되고 재판이라고 해도 되고 뭐 새긴다라고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느 방향으로든 조각이 쉽다, 이게 핵심입니다. 판재가 무르고 결이 없으면서 표면이 균질하여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자재로 판을 새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섬세하고 정교한 표현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결코 리놀륨판은 섬세하고 정교하게 새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잖아요. 이게 섬세하고 정교합니까? 안 그래요. 목판하고 비교하면 목판이 더 섬세하고 정교해요. 그 다음에 동판하고 비교하면 동판이 더 섬세하고 정교하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한 기역에 해당하는 명칭을 써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항상 반대 것을 보라고 그랬죠. 반대 것이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판소거법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잘 보니까 뭐가 있어요? 칼라도판을 보니까 다색판이네. 그럼 다색판이 되려면 전통 목판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타판다색법이죠. 그러니까 타판다색법 또는 다색타판법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됩니다. 다색타판법 또는 타판다색법, 그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줄 친 니은의 이유를 제작 방법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 보면은 구획선이 확실히 하얀 띠로 딱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봐봐. 이게 지금 원래 색이 들어가서 하나의 판으로 만들어져야 할 요 판이 되겠습니다. 요것을 제작할 때, 아니면 반대편에서
요것을 제작할 때 그 틈이 생기도록 둘 중에 하나는 판을 조금 줄여서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말단부 요 부분을 음각으로 좀 빗각으로 해서 그 틈만큼을 깎아주면 돼요, 판을. 그래서 흰 종이에다가 찍으면 요 틈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받아 적으십시오. 원래 크기보다 약간 줄여서 제작한 다음 맞춤점에 맞춰 흰 종이에 찍었기 때문이다. 원래 크기보다 약간 줄여서 제작한 다음 맞춤점에 맞춰 찍는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접근으로 보면은 판에서 형태의 경계 부분을 음각으로 제작한다. 이렇게 접근해도 됩니다. 판에서 형태의 경계 부분을 음각으로 제작한다. 그러니까 그 요 라인 부분을 음각으로, 그러니까 단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딱 꺾어지는데 빗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요만큼의 여백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각을 잡아서 약간 이렇게 해서 요 종이가 위로 올라가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마만큼의 하얀 여백이 생길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아예 판이 원래 이 판의 그 길이가 요 정도여야 되는데 판의 길이를 요 정도만큼 줄여서 찍으면 요만큼의 흰 띠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개로 접근해서 취지가 맞으면 채점이 될 것입니다. 원래 크기보다 약간 줄여서 판을 제작한 다음에 맞춤점에 맞춰서 찍는다. 이게 핵심이고, 그 이외에도 판의 형태의 경계 부분을 빗각 또는 음각으로, 빗각 또는 음각으로 제작한다. 그 다음 세 번째, 미술진 디귿을 표현하는 제작 방법을 서술할 것. 그랬습니다. 디귿. 디귿은 흰색 부분이 여기도 보이네요. 근데 단 해당하는 재판 단계를 포함할 것. 그랬습니다. 자, 봅시다. 자, 판소거법입니다. 그러면 아이디어 스케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원화를 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색을 결정하고, 색을 결정한다는 것은 순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순서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판을 준비합니다. 그렇죠. 판을 준비해요. 판은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판을 준비해요. 여기는 리듈륨 판이니까 리듈륨 판을 준비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 어차피 색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부분을 첫 번째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우리 하는 걸로 된다면, 자, 이게 1번 색, 이게 2번 색, 요게 3번 색, 이렇게 해서 색을 순서를 결정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순서대로 찍고 소거하고 찍고 소거하고 찍고 소거하고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판을 준비하고 나서 뭐 여기에 들어가려면 뭐 스케치를 옮긴다든가 이것도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순서상.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얀 부분으로 남을 부분을 미리서 소거해 버립니다. 소거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잉크를 바르고 찍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미 소거해 버린 이러한 상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찍으면 이렇게 되면서도 역시 이 상황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 다음 하면은 이렇게 되면서 요 상황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 시기에 판을 준비한 다음에 첫 인쇄, 첫 색채, 색깔 인쇄가 들어가기 전에 소거해 버릴 부분은 소거해 버리고, 그래서 흰 종이에 찍힐 때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 단계를 포함할 것 그랬으니까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 다음 원화를 그리고 색 순서를 정하고 난 다음 판을 준비하여, 여기서는 리뇰 판이 되겠죠. 판을 준비한 다음 흰색으로 나타낼 부분을 미리 소거하고 또는 파내고 여기까지 파내고 첫 번째 잉크를 발라 찍으면 나타난다. 첫 번째 잉크를 발라 찍으면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각 제작 방법의 변화에 관한 자료이다. 도판과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조소 영역입니다. 자, 가 작품은 피카소의 정물이라고 하는 1914년 작품입니다. 다양한 기성의 재료들을 사용하였는데, 기성의 재료들이 모두 대부분이죠. 대부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모두는 아니고 대부분이 나무입니다. 잘 보면은 나무 재료를 활용해서 뭐 쇠 종류도 있고 뭐 이렇게 끈도 있고 이러는데, 이러한 것들은 다 나무입니다. 그리고 루이스 네벨슨, 이 사람은 입체파와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는 우크라이나가 그 소련 연방이었어요. 그래서 소련 출신이라고도 하는데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출신으로 미국에, 어렸을 때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에서 조각 활동을 하였던 여성 조각가입니다. 이것은 하늘 대성당의 존재, 하늘 대성당의 존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나무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였는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폐가구 집화장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폐가구 집화장, 그러니까 가구를 뜯어서 뭐 재활용할 거 있으면 하고 뭐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폐기된 가구에서 영감을 얻어서 가구에서 그 부분을 뜯어내어서 그걸 다시 결합을 하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금색, 흰색, 검정색 등으로 채색을 해서 마무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미 공업 생산된 가구이잖아요. 그 가구를 활용하는 것은 구성주의의 영향이고, 여기 보면 어때요? 다채로운 면의 분할이 보이죠. 이러한 것들은 입체주의의 영향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밑에
보기 내용 보시면은 1912년부터 1914년 사이에 피카소는 가와 같은 새로운 제작 방법의 작품들을 발표하며 전통적인 조각 작품 제작 방식의 변화를 일으켰다. 그런데 이 작품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보다 더 훌륭한 작품, 더 앞선 작품이 있죠. 기타, 그렇죠? 기타와 같은 그러한 작품들이 있는데 당시 피카소를 방문했던 타틀리는 그 영향을 받아서 1915년 상트페테부르크 전시에서 카운터 릴리프, 즉 역부조 작품을 코너에 매다는 설치 작품을 제작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1950년대 말부터 조각가 루이즈 네벨스는 나와 같은 유형의 작품을 선보였는데 이렇게 조각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을 이것이라고 부른다. 자, 폐가구에서 뜯어낸 부분인데 이 폐가구에서 뜯어낸 부분이 모두 몇 차원? 3차원의 입체물이죠. 그것을 결합하고 쌓고 구성하고 직접 했네? 그러니까 뭘까? 그렇죠. 아상블라주입니다. 문제로서도 그대로 아상블라주라고 해서 문제로 내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상블라주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는 그런데 확인사살까지 뒤에서 해주고 있어요. 이론만 그냥 공부했던 사람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상블라주를 설명할 때 따라붙은 사람이 항상 누가 있어요? 장두비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장두비페가 작품의 입체성과 물질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구별하기 위해서? 콜라주와 구별하기 위해서 아상블라주를 제안했는데 1961년 뉴욕 현대미술관의 기획정시 명칭이 아상블라주 전이었습니다. 이것도 교재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은번 답 쓰는데 너무 친절하게도 잘 알려줘 버린 문제입니다. 자, 그래 놓고 작성 방법 밑에서 보시면은 미술진 기억을 통해 타틀린이 제시한 조형적 의미를 서술하라라고 했습니다. 자, 타틀린은 러시아에서, 소련이죠, 구소련이죠.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유럽에 발달된 미술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류 부호층들이 미리서 정보를 알고 계속해서 작품을 수집해서 그 수집한 작품 전시를 러시아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부호들이 자기들이 먼저 이것이 돈이 된다라는 것, 이걸 먼저 안 것이죠. 그래서 꾸준히 수집을 했어요. 삼성 에버랜드 뭐 참고 우리가 얘기 안 떠올리더라도 부호들은 그러한 정보력이 있고 그로 인해서 돈을 만드는 천부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앞서가 있는 미술 문화에 대해서. 그래서 직접 피카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위에서와 같은 이런 작품뿐만이 아니라 충격을 받았던 것은 기타라고 하는 요 작품입니다. 요 기타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구성적인 구축 조소라고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철판을 자르고 오리고 결합하여서 오직 그것만으로 작품이 완성되었어요. 그동안의 조소라고 하는 개념은 장인 정신에 의해서 다듬어진 흔적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육중한 무게감을 나타내는 양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건 공업 생산된 철판을 그냥 아무나 누가 오려도 될 법하게 오려서 기타의 기본 형상만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땀 흘린 장인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 조각가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뭐냐 그러면 양감이 결여되어 버렸네. 그리고 지가 직접 뭔가를 줌을 떠서 만들거나 깎아서 만든 것도 아니고 공업 생산된 철판을 이용해 버렸네. 이러한 획기적인 방법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거죠.
보초니 같은 경우도, 미래주의자 보초니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요 기타 요걸 보고 나는 움직이는 평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작품을 제작한 적도 있고, 그런 배경 속에서 역 릴리프가 탄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역 릴리프의 속성을 한번 봅시다. 자, 역 릴리프는 이러한 코너에 있습니다. 이러한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소작품이라고 한다 전제하면은 이렇듯 기본적인 받침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육중하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입체물로서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부조적인 속성이 있으면 벽에 밀착해 놓으면 앞에서만 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자, 이 재료들이 내가 피땀 흘려서 뭔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업 생산된 재료들이란 말이죠. 그게 나무가 되었던 철이 되었던 뭐 유리가 되었던 그 유의 물질이 되었던 공업 생산된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물질로만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전통적인 공간 조성 방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어떻게 벗어나 있느냐? 요건 요 밖에서 보이는 이 3차원의 공간에서 이걸 가로지르는 이 공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토대로 해서 이 안에 형성되는 새로운 공간성까지를 접근했던 거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공업 생산된 것을 기초로 해서 접근하였단 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조소 방식과도 대치되는 부분이고, 전통적인 표현 방식과도 대치되는 부분이고, 전통적인 회화관과도 대치되는 방식으로서 전제해서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따라서 조형적인 의미는 뭐냐 받아 적으시면 산업 생산된 추상적 형태들을 현실의 3차원 공간인 벽과 벽 사이의 모서리에 구축해서 현실의 3차원 공간인 벽과 벽 사이인 모서리에 구축해서 회화와 조각의 경계에서 전통적 형식을 거부하였다. 다시 한번, 산업 생산된 추상적 형태들을 현실의 3차원 공간인 벽과 벽 사이인 모서리에 구축해서 회화와 조각 경계에서 전통적 형식을 거부하였다. 여기서는 조형적인 특징을 쓰는 게 아니라 조형적 의미를 물어보고 있어요. 조형적인 의미. 이걸 왜 했느냐 이거죠. 이걸 왜 했느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가로안의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아상블라주라고 했죠. 작품 제작 방법을 서술할 것 그랬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 적으시면 일상용품이나 폐품 등 다양한 오브제들을 결합하고 조립하여 3차원적 입체물로 제작한 것. 일상용품이나 폐품 등 다양한 오브제들을 결합, 조립, 재구성하여 3차원적 입체물로 제작한 것. 근데 우리가 뭐 국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아상블라주의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느냐,
이 정도로 채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상블라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만 이해하고 답을 쓰면은 채점이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와 나의 제작에 공통으로 사용된 주 재료를 쓸 것은 칼라도판 보면은 나무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업 들었던 사람은 이 네벨슨이 어떤 종류의 작품을 한지 들었을 테니까 이건 또한 틀리지는 않았겠죠. 나무 또는 목재, 둘 다 같은 말이죠. 나무를 목재라고 하니까 나무, 목재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디자인 문제입니다. 다음 색채 수업 중 교사와 학생의 대화이다. 도판을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보기 보시면은 교사 이번 시간에는 명도 대비로 인해 일어나는 색채 지각 현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는 연변 대비의 예시인데요. 어떻게 보이나요? 라고 했습니다. 학생, 동일한 색면에서 다른 색과 만나는 경계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이 다르게 보여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두 색 사이의 경계가 몽롱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은 자, 여기 보면은 여기는 실제로 원래보다 밝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는 실제로 원래보다 어둡게 보여요. 같은 색인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보다 더 밝은 색이 있는 상태에서는 너보다 내가 더 다른 색으로 더 다른 색이 하겠어요. 면이 살짝 실제보다 어둡게 느껴진단 말이죠. 더 어두운 부분과 교차되어 있는 부분은 그보다 살짝 더 여기는 또 밝게 느껴지고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사, 그것은 연변 대비의 경계 부분에서 대비가 너무 강할 때 경계가 흐릿하게 보이는 현상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너무 강할 때 경계가 흐릿해 보이는 현상,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데 같은 경우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러한 경우는 거의 잘 안 느껴지잖아요. 그렇군요. 교사, 나의 A에서는 보색 대비의 잔상 효과 이외에도 배경과 도형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효과가 나타나요 라고 했습니다. 특히 도형이 작고 복잡할 때 생기기 쉽죠. 이건 그 효과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의 A와 B를 비교해 볼까요? 라고 했어요. 학생, 제가 보기에는 리을 A의 도형이 B의 도형보다 더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여기는 눈에 좀 튀는데 여기는 눈에 덜 튀어요. 상대적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작성 방법 보시죠. 밑줄 친 기역에서 원래 색을 바꾸지 않고 연변 대비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그랬습니다. 원래 색을 바꾸지 않고라고 하는 전제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만약에 전제를 달아놓지 않았으면은 색 변화 단계를 늘린다. 요것이 답이 돼요. 그런데 원래 색을 바꾸지 않고라고 했으니까 색 변화 단계를 늘린다는 답이 되면 안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되지 않고 연변 대비를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그 사이사이에다가 무채색의 띠를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무채색에 띠를 집어넣어 버린 거. 이것도 한번 유사하게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 적으시면 연변 대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색과 색 사이에 흰색이나 검정색 등 무채색을 삽입한다. 색과 색 사이에 흰색이나 검정색 등 무채색을 삽입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흰색이라든가 검정색을 삽입하여서 무력화시킬 수 있다,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런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밑줄 친 니은의 명칭을 쓸 것 그랬는데, 자 여기서 뭐냐 그러면 니은, 연변 대비의 경계 부분에서 대비가 너무 강할 때 경계가 흐릿하게 보이는 현상, 이걸 하만 그리드 현상이라고 보면은 안 돼요. 하만 그리드 현상은 이러한 경계보다는 이렇게 쭉 있는 상태에서 요 사이에 이렇게 흐릿한 회색의 원념처럼 이런 식으로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즉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연변 대비의 경계 부분에서 대비가 너무 강할 때 경계가 흐릿해 보이는 현상은 할레이션 효과라고 합니다. 이거 맞춘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인데, 할레이션 효과입니다. 이걸 맞춘 사람은 칼라리스트 시험을 열심히 준비했거나 겁나 쓸데없는 것에 집착해서 많이 봤거나 이 종류입니다. 아니면은 전공자이거나. 그 다음에 밑줄 친 리을의 현상을, 밑줄 친 리을, 잠깐만. 자, 가로한 두 번째까지는 해결했고, 할레이션 효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로한 디귿에 해당하는 명칭을 쓰라라고 했습니다. 가로한 디귿은 나의 A에서 보색 대비의 잔상 효과 이외에도 배경과 도형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효과가 있는데, 이 A에서 보면 어때요? 자, 여기 가로 줄눈이 이렇게 줄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여기는 밝은 색, 여기는 어두운 색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멀리서 보면은 색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색의 개념으로서 동화되어 보이는 현상입니다. 동화되어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밑에 추가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도형이 작고 복잡할 때 생기기 쉽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작고 복잡할 때, 이를테면은 수업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땡땡이 무늬가 쭉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보면은 이 땡땡이 무늬로 인식이 되지 않고 이게 동화되어서 그냥 분홍색의 형태처럼 보이고, 청색의 땡땡이라면 하늘색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역시 색이 서로 간에 동화되어 보이는 현상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베졸드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졸드 효과의 속성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베졸드 효과. 그래서 디귿에 해당하는 명칭은 베졸드 효과이고, 밑줄 친 리을 현상, 밑줄 친 리을, A 도형이 B 도형보다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리프만 효과예요. 리프만 효과. 아까 우리 적중 사례에서 교재에 있는 거 A 이렇게 나와 있던 거 있잖아요. 리프만 효과입니다. 그래서 리프만 효과를 여기서 풀어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색 관계처럼
색상의 차이가 커도, 지금 여기 둘 다 보색 관계잖아요. 보색 관계처럼 색상의 차이가 커도 명도차가 작으면 색의 차이가 쉽게 인식되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서 A번을 보자고요. 이 둘 다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둘 다 보색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색상의 차이가 크겠죠. 반대색이니까. 그래도 명도 차이가 A가 현격하게 적죠. 둘 다 좀 명도가 낮죠. 저명도이란 말이죠. 그래서 명도 차이가 적으면 색의 차이가 쉽게 인식되지 않는다. 그 보색의 반대적인 속성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아 적으시면, 이건 리프만 효과를 근거로 해서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 받아 적으시면 보색 관계처럼 색상의 차이가 커도 명도 차이가 적으면 색상의 차이가 쉽게 인식되지 않는 현상이다. 보색 관계처럼 색상의 차이가 커도 명도 차이가 작으면 색의 차이가 쉽게 인식되지 않는 현상이다. 결과적으로 밑줄 친 리을 현상에 대한 색상과 명도의 관계로 설명하라 그랬잖아요. 방금 전에 색상 나왔고 명도도 나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서양미술사 영역입니다. 다음 도판과 설명을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고갱의 황색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황색의 그리스도. 우기요의 영향을 받아서 한쪽이 확 파격적인 구도,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 뭐 르푸스하르 기법 뭐 이런 것들로도 우리가 뭐 다루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 밑에 봅시다. 19세기 후반 프랑스의 문학에서 시작되어 모로, 르동 등에 의해 회화로 확산된 이 미술. 모로하고 르동 하면은 바로 나와야죠. 상징주의. 상징주의 미술은 독립적인 회화 양식이라기보다는 광범위한 문예사조에 가까웠다. 왜? 상징주의는 상징주의 문예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등장을 했다 그랬죠. 거기에다가 고갱 양식의 속성을 이어받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 고갱의 역할이 그만큼 지대한 부분도 있지만, 고갱은 뭐예요? 원시주의, 신비주의,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잘 코드가 맞았던 부분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상징주의자들의 작품에서 보면은 뭐 그러한 문학적인 속성, 그래서 문학작품의 주제로 나오는 주인공의 모습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또는 종교적인 모습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시 부활하면서 나타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주의 문제사조의 속성에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앞에 쭉 개괄적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는 이 문학에, 그러니까 미술이 한 부속품처럼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것이 문학으로부터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고 선언했던 사람이 마네입니다. 인상주의자. 그래서 인상주의자들은 그러한 문학작품의 안에 들어있는 상징적인, 상상적인 어떤 대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객관적인 대상을 그리는 것으로서 진행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나 1891년 비평가 오리에는 고갱의 회화가 상상과 이념의 세계를 종합적으로 표현한다고 강조하며 독립적인 회화 양식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였다. 실제로 고갱은 브루타뉴의 퐁타방에서 니은 종합주의 양식을 주창하며
가와 같은 회화를 그렸습니다. 이 양식의 주요 특징은 그가 남태평양의 섬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고갱은 퐁타방의 농부나 타히티의 원주민을 문명인보다 더 순수하고 본능적인 존재로 보고 그들의 원초적인 삶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디귿 원주민의 문화나 부족 미술을 참조하여 서구 미술의 형식을 새롭게 하려는 경향, 이것은 20세기 후반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트주의로 진전해서 발전해 가야 되는데 자꾸 과거의 획기적 속성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비판했던 경우들도 있었고, 그러한 부류 중에 또 하나가 뭐 이를테면은 아르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르브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초기에는 대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가 이후에 제도미술권 안으로 유입이 되는 그러한 속성을 드러내게 된 것이고, 자, 밑에 보시면은 가로한 기억에 해당하는 미술사조의 명칭은 상징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에 나타난 밑줄친 니은의 조형적 특징을 두 가지 서술하라 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종합주의 양식의 조형적 특징을 두 가지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형적 특징이니까 조형 요소나 원리 개념에 근거해서 접근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간단한 것이고 쉬운 내용이지요. 결과적으로 인상주의의 밝은 색은 받아들이지만 그 밝은 색을 분할해서 해체해서 쓰는 것, 이것을 비판하면서 그것을 넓은 색으로 칠하고 이렇게 외곽선을 두어서 가두어 버렸습니다. 응? 그렇죠. 받아 적으시면 인상주의가 해체한 색채의 단편들을 강한 윤곽선으로 두른 넓은 면으로 종합시켰다. 인상주의가 해체한 색채의 단편들을 강한 윤곽선으로 두른 넓은 면으로 종합하였다. 둘째, 주제의 느낌이나 기본 개념을 색, 면과 선이라는 형식에 종합시키고자 하였다. 주제의 느낌이나 기본 개념을 색, 면과 선이라는 형식에 종합시키고자 했다. 조형적 특징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형 요소 원리 관계를 토대로 해서 풀어야지 자기 생각이라든가 뭐 이러한 그 느낌적인 것을 쓰시면은 채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밑줄친 디귿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라라고 했습니다. 원주민의 문화나 부족 미술을 참조하여 서구 미술의 형식을 새롭게 하려는 경향은 프리미티비즘입니다. 프리미티비즘, 즉 원시주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12번. 자, 가는 석굴암 본전물입니다. 나는 도피한사 비료전합을 좌상입니다. 참고로 도피한사 비료전합을 좌상은 현재 여기 보면은 뭐야 또 내리고 오야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잘못
대참사가 또 일어났다. 대참사가 수염도 그려져 있고 이렇죠. 입술도 빨갛게 그려져 있고 지금 이 금이 다 벗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철불의 형태로서 지금은 그 문화재청과 협의해 가지고 벗겨 놓은 상태입니다. 옛날 도판이에요, 이것은. 자, 그래서 가나는 통일신라의 불상 도상과 양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도상적으로 가는 인간의 몸으로 화신하여 나타난 이것으로서 항마촉진을 취하고 있는 석가불이며 아미타불이나 비로자나불 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나는 진리 자체를 의미하는 법신불로서 지권인을 취하고 있는 비로자나불이다. 나는 보관을 쓰고 화려한 장신구와 천의를 걸친 니은 중국이나 일본 밀교의 보살형 비로자나불과는 다른 특징의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다른 특징의 모습을 여기서 보고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어렵습니까? 알려줬잖아요. 중국이나 일본 불상은 어떠한 모습인데 지금 네가 본 이 불상의 특징을 써봐라, 이런 거잖아요. 안 그래요? 자, 양식적으로 가가 왕족이나 중앙귀족 가문에 의해 경주에 조성된 중앙양식이라면 나는 선종사찰과 호족의 후원을 받아 지방에서 만들어진 지방양식이다. 불상 등 뒤에 새겨진 명문에 따르면 나는 지방의 신도 1500여 명이 결연하여 조성하였다라고 한다. 이렇게 중앙에서, 그러니까 왕실이라든가 귀족인 중앙에서 지방, 호족이라든가 육두품으로 옮겨가는 후원자의 변화는 디귿 나의 조형적 특징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한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그랬습니다. 한국 조형사 영역에서. 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여기서 그렇잖아요. 첫 번째에서 보면은 이것도 줄여서 보면, 그러니까 불교가 워낙 중구난방으로 들어오고 유입되어서 이래저래 해서 내용적인 측면이 딱딱 떨어지는 것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은 가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고 있어요. 그런데 취하고 있는 석가불이에요, 이건. 근데 아미타불이나 비로자나불 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은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문제로 이렇게 접근하면 좀 그런데, 어쨌거나 봅시다. 이 자체를 묻고 있는 것, 즉 인간의 몸으로 화신하여 나타난 이 불상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상에는 삼신불이 있어요. 그래서 법신불, 보신불, 그 다음에 화신, 이렇게 해서 삼신입니다. 지금 여기는 법신이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진리 자체를 의미하는 법신불로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보신은 뭐냐 그러면 보살상 있죠. 이 보살이 오랫동안 고행과 난행을 거쳐서 부처가 된 것을 보신이라고 해요. 보살이 오랫동안 고행과 난행을 거쳐서 부처가 되면 보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법신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영원히 살아있는 부처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진리를 의미하는, 그래서 비로자나불이 주로 법신불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와 같은 석가모니 불, 이러한 것들은 화신입니다. 화신. 그래서 삼신불 중에서 가와 같은 석가모니 불에 해당하는 것, 그러니까 중생과 같은 모습으로 현실 세계에 나타난 석가불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과 같은 모습으로 현실 세계에 나타난 석가불은 화신이고, 이 화신을 응신불이라고도 해요. 화신불, 보신불, 법신불 이러는데 화신불을 응신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화신불 또는 응신불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나에 나타나는 밑줄친 니은을 서술할 것 그랬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밀교의 보살형 비로자나불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보관을 쓰고 화려한 장신구와 천일을 걸친 중국이나 일본 밀교와 보살형 비로자나불과는 다르다. 그거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취지로 쓰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문제 그냥 줬어요, 답을. 1번 첫 번째 있는 거 있잖아요. 기억, 이 화신불, 이거 못 쓴들 어때 하리? 70점 아니 80점 다 맞아요. 합격하는 것도 아닌데. 저 경주에 있는 동국대 불교학과 출신이면은 혹시 알란가? 아니면 불교 신도이면 알란가? 참고로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서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출제처에서는 점수의 난이도를 조절해야 할 이유도 있고, 또 이 각 영역에 전공하시는 교수께서 자기 전공 분야에서 또 출제의 어떤 그 난이도를 조절하면서 뭐 내는 것을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에 나타난 밑줄친 니은을 설명하라, 서술하라 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이건 그 도피한사 비로자나불 좌상을 보면서 그대로 써보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장신구 없습니다. 장신구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장신구 없이 천의 대신 가사를 입어 소박한 모습입니다. 장신구 없이 천의 대신 가사를 입어 소박한 모습이며, 머리는 보관을 쓰지 않고, 아까 중국이나 일본은 썼다 했잖아요. 여기는 안 썼네. 쓰지 않고 육계와 나발로 구성되어 있다. 육계와 나발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한번, 장신구 없이 천의 대신 가사를 입어 소박한 모습이며, 머리는 보관을 쓰지 않고 육계와 나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 양식들은 어때요? 선종의 영향을 받아서 철불이 유행하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조형적인 것들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에 견주어서 조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 조형적으로 상당히 세련된 양식을 보여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선종 양식에서 고려 초기 양식의 불상의 속성은 어떤데, 요거 그렇게만 써버리면 감점 요소가 있을 것이고요. 항상 뭐라 그랬어요? 이 내용과 제시되어 있는 도판을 꼭 참조해서 같이 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와 비교되는 밑줄친 디귿을 얼굴과 옷주름의 표현을 중심으로 서술하라라고 했습니다. 가와 대비되는 밑줄친 디귿
밑줄 친 디귿 한번 다시 봅시다. 나의 조형적인 특징. 현세적인 모습으로 친근하고 부드러운 온화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고, 현세적 모습으로 친근하고 부드러운 온화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고, 단순화, 도식적인 옷주름의 형태와 양감이 결여된 평면적 인체 표현이 나타난다. 양감이 결여된 평면적 인체 표현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